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이슈를 자세히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자, 먼저 1부에서는 베네수엘라로 가겠습니다. 지난달 28일 대선이 치러졌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이 3선에 성공했죠. 한데 야권 연합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반정부 시위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자, 관련해서 선거 과정을 좀 되짚어보고 반정부 시위 양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하니예가 피살되어 중동 정세가 다시 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하마스는 암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 살펴보고 향후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일요일 김종배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분쟁지역 전문 PD죠. 김영미 PD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용주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올라,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1부는 베네수엘라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치러졌는데 그 뒤에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용주 캐스터께서 좀 상황 좀 간략히 일단 먼저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 반정부 시위는 지난달 28일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다라는 의혹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미국 에디슨 리서치사의 출구 조사를 인용하면서 이번 대선 결과에서 곤잘레스 후보가 65%를 득표해서 마두로 대통령의 31%를 넉넉히 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종료 6시간 만에 이런 내용을 발표합니다. 뭐냐면 80%가량 개표한 결과 마두로 대통령이 득표율 51.2%로 1위를 기록했고 경쟁 상대였던 중도 우파 성향의 민주야권연합 후보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는 44.2%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출구조사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자 시민들과 야권연합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결과에 반발하면서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과 시위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선거 바로 다음 날 마두로에게 대통령 당선증을 교부하면서 속전속결로 이번 대선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요. 놀랍게도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여전히 최종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두로 당선인이 이번 시위를 야권의 쿠데타 시도로 간주하면서 시민과 경찰의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화염병과 최루탄 그리고 실탄이 난무하는 전국적 혼란 속에서 시위 이틀 만에 1000여 명 이상이 체포되고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상자 대부분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전 시위 양상과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현지에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김영미 PD 지금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전에도 이런 시위들이 가끔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규모가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또 이 선거에 대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자체가 그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뭐 그 대통령 후보가 다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러면 부정선거에도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반감 그리고 앞서 차베스 대통령에까지 이제 25년간의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좀 그 말씀하신 김에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는 마두로 정권에 대한 불만. 근데 범위를 넓히면 차베스 시절부터 25년간의 어떤 좌파 정권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25년 동안 좌파 정권이 집권한 국가가 베네수엘라잖아요. 그러니까 차베스 시대와 마두로 시대로 구분을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차베스 같은 경우는 빈민층의 지지를 얻으면서 14년 동안 장기 집권한 독재자고요. 네. 중국식 사회주의랑 비슷하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어느 길 로 가지고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 이제 중남미에서 좌파 정권이 연달아 이제 들어서면서 이걸 핑크타이드 시기라고 부르는데 이때 성적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실업률이나 빈곤율이 상당히 줄어든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중남미 좌파 정권 특징 자체가 뭐 복지나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대체로 전형적인 좌파들이 이런 거에 집중을 한다면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중남미 좌파 정권들은 조금 진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빨간색은 아니고 한 분홍색 정도에 가까워라고 해서 핑크타이드인데 이런 좌파 정권이 반갑지 않은 층도 있겠죠. 기득권층이나 중산층은 별로 반갑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을 다 국영화를 해버려요. 그러면 기업들이 일정 수익 이상을 내지 못하겠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분노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반정부 성향의 국민이나 또 언론을 대할 때 굉장히 폭력적이었죠. 이렇게 차베스 시대가 지나갔고 그러면서 이제 마두로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 마두로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난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미국이 거의 붕괴됐죠, 붕괴. 네, 본격적으로 경제 제재를 시작하면서 그 베네수엘라가 붕괴를 시작하거든요. 사실 이 나라 경제의 90%는 기름을 팔아서 나옵니다. 네. 근데 일단 유가가 떨어지고 미국도 제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난이 엄청 심해지는데 그러면 당장 베네수엘라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기름도 사주고 돈도 꿔주는 그런 나라를 찾아야겠죠. 그게 중국, 러시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러시아가 가까워진 거고 마두로의 좌파 정권이 독재를 이어가면서 정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2018년에 베네수엘라 연간 물가 상승률이 13만 %. 네? 근데 이게 13만 %가 놀랍지 않은 게요. 원래 IMF 추정치는 130만 %였어요. 네? 근데 사실 줄어든 그게 거예요. 숫자로 이렇게 봐서 잘 모르시는데 일단 물건이 없어요. 네. 슈퍼마켓 가면. 네, 물건이 없어요. 네. 계란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계란 하나를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갔던 계란값이랑 저녁에 간 계란값이랑 다른 겁니다. 어머. 그래서 이게 얼마나 경제난이 심각했냐. 사람들이 뭘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물건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동물원을 습격해요. 네? 그래요? 말을 잡아먹습니다. 진짜요? 진짜예요. 제가 기사로도 썼던 부분인데 그 정도로 심각하다. 아이고. 동물원에 들어가서 동물들을 조력해서 먹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리고 최근 조사에서는 가장 위험한 도시 1위로 베네수엘라의 수도 이제 카라카스가 꼽혔는데 베네수엘라가 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진짜 살인율이 세계에서 또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치안이 너무너무 좋지 않고 지금 이제 사진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깽당과의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 진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교도소를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 저렇게 좋게 지어도 되나? 크게 지어도 되나? 싶을 정도 규모의 교도소를 지어서 거기에 가득 집어넣죠. 근데 이제 학자나 이런 사람 보면 이제 그 마두로하고 차베스에 대한 평가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특히 차베스 같은 경우는 문제적 인물. 그러니까 명과 암이 완전히 갈리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중적 평가가 나오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차베스에 대해서는. 원래 차베스 대통령이 처음에 베네수엘라 민심을 잡고 정권을 잡을 당시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열광적인 지지를 그러니까요. 받았어요. 석유산업도 뭐 국유화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했고 뭐 본인은 뭐 사회주의와 뭐와 가운데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차베스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차베스와 옆에서 2인자, 차베스의 옆에 말하자면 옆에 조연출, 연출로 치면 조연출 같은 사람이 마두로였고 사실 차베스 유고 후에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유언에 의해서 그 정권을 이양받아가서 이제 지금까지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 마두로 대통령이 그 전에 차베스 대통령 있을 시절에는 그렇게 권력을 휘두를 수가 없는 그 권력을 어떤 행정 집행 같은 걸 직접 하진 않고 다 차베스의 명에 의해서 해봤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서의 능력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국민적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차베스 후광으로 대통령이 된. 그렇죠. 그래서 역시 주역을 해보지 않다 보니 조연 출신에서 이제 조연의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러다 보니 경제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냅두면 뭐 돌아가는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흘러났던 것들이 이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또 뭐 말도 잡아먹었지만 사실 제 되게 가슴 아픈데 그 카라카스 시내 호수에 있는 백조도 다 잡아먹어갖고 너무 예쁜 그 백조를 잡아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다가 심지어 이제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말을 전 국민이 뭐 한 3kg씩
평균적으로 빠졌대요. 그게 못 먹어서. 그래서 아니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아프리카만 아닐 뿐이지 사실 기아에 굉장히 사람들이 시달렸고 그 심판을 하고 싶은데 또 마두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또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 석유를 나라가 가져가서 팔았으면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주니까요.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고 일종의 마두로 동맥경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죠. 그러니까 할 줄을 모르는 거고 차베스 대통령 그래도 본인이 방법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방법이 약간 서투르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지금 지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그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이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제사회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예, 미국 백악관은 지난 30일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국가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결과는 투표소에서 배출된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미국은 시민단체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서 자체적인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이 대변인 왓슨 대변인은 시민단체가 공유한 다른 선거 데이터와 국제선거감시단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지닌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편에 서 있으며 보복 없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과 관련해서는 이 국제사회에서는 제각기 다른 반응을 또 보이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중국, 이란, 쿠바는 이 그 마두로의 재선을 축하를 했고요. 좌파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브라질, 멕시코는 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면서 개표 과정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고 좀 관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파 지도자가 있는 아르헨티나 등 이 중남기 9개국은요. 미주 국가 연대체인 미주기구 OAS에 이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 재검토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이 이사회에서 이 베네수엘라 대선 투표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찬성 17표, 반대 0표, 기권 11표로 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두로 정부 행정부는 결국 이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우루과이 등 이 7개국에 대해서 단교를 선언을 한 상태고요. 파나마와 도미니카 공화국을 오가는 항공편 또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위는 부정선거 의혹에 기초한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던 게 팩트로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양상이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일단 미국이 먼저 제재 카드를 쓰겠다고 하고는 있죠. 근데 사실 미국은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코가 석자거든요. 대선판 난리가 그렇죠. 났고요. 트럼프는 죽을 뻔했고요. 지금 다른 나라 민주주의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대선 후보직 사퇴하면서 레임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잃었고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한테 니들 자꾸 이러면 마두로 너 자꾸 이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말로만 이렇게 으르렁으르렁 한다고 해서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설사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게 밝혀져도 마두로가 쉽사리 정권을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내려놓지 않을 거고요. 끝까지 건자 있겠다고 하면 혼란이 이어질 텐데 일단은 뭐 국민들이 엑소더스 그러니까는 탈출하는 상황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지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마두로의 대선 승리 결과가 안 바뀌면 이민을 고려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18%가 넘었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그냥 자신의 국가를 버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 미국의 대선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 이민자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잖아요. 뜨거운 감자인데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에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공화당보다는 당연히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온건한 정책을 펼쳐왔잖아요. 그러면 시위가 격화되는 걸 내심 바라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민자가 더 많이 만약에 밀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사실 미국 내의 불안이 훨씬 커지고 공화당한테 또 공격의 빌미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뭐 지금 자기 코가 석자긴 하지만 경제 제재를 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차베스 때처럼 했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베네수엘라 물건 사지 않을 거야. 기름 사지 않을 거야거든요. 근데 미국은 베네수엘라 기름 안 사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름 안 나는 다른 나라들이거든요. 그럼 이게 또 공급망이 막히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죠.
더 격화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김영민 PD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게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오히려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게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면 견딜 수가 없는데 지금 이민을 가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민을 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외에는 초이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받아줄 나라가 별로 그렇죠. 없겠죠. 뭐 더 나쁜 나라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민 가고 싶다는 자기네들의 그 뭐 가고 싶다라는 그런 거지 소원이지 쉽게 그게 이민을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기아 상태가 계속 되게 되면 어쨌든 마두로 정권에 좋은 일이 아닐 거고 앞으로도 더 시위나 이런 게 격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엔 베네수엘라 옆에 콜롬비아가 굉장히 내전으로 안 좋아서 네네, 콜롬비아 네네.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로 많이 왔었는데 이제 거꾸로 이제 콜롬비아 쪽으로 가. 왜냐면 콜롬비아 가면 물건은 있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물건 사가지고 오는 보따리상도 굉장히 많고 이미 콜롬비아 갔다가 다시 또 미국을 가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앞으로 이 선거라는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건데 이게 부정선거냐 아니냐를 논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린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유엔에서 뭐 참관을 하든지 다음 선거부터 뭐 이런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선거 때마다 이 난리가 더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차베스와 마두로는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마두로가 이걸 다 겪어낼 수 있을 만큼 능력은 되지 않는다. 이 정권에. 그래서 뭐 석유 안 사주면 사실 러시아 중국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정권 자체가 자기네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고통 속에 있을 것이고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 계속 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야권 연합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망은 어때요? 베네수엘라 안에서? 베네수엘라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계속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베네수엘라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분명한 건 친정부 시위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친정부파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친정부 쪽이랑 이제 반정부 쪽이랑 시위대가 격돌하면서 또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제 양쪽의 세력이 다 있다는 것. 근데 사실 저희는 지금 반정부에 대한 어떤 시위가 훨씬 더 많이 눈에 보이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일단은 한국 언론에서는 보통 외신 보도를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럼 보통 저희는 서양 언론 많이 보잖아요. 미국 언론 많이 보는데 미국이나 서방 쪽에서는 본인들이 입맛에 더 맞는 쪽으로 보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사실은 마두로가 아니라 곤살레스 이번에 이제 야당 후보였던 곤살레스 쪽이 더 맞으니까 그런 쪽으로 더 유리한 보도를 계속 내놨거든요. 그리고 선거 끝난 후에 아까 출구조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출구조사도 당연히 이제 곤살레스가 압도적으로 이기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 언론 쪽에서도 20몇 년 만에 정권 바뀐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출구조사도 미국이 한 거잖아요. 그쵸. 베네수엘라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출구조사가 없어요. 아예. 할 능력도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마두로가 이제 정당하게 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안에서는 공식력 있는 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선관위가 개표가 다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는데 마두로 대통령이 51%로 당선 확정이라고 발표를 해버렸고 그리고 후보가 10명이었거든요. 10명이었는데 나중에 득표한 걸 다 더해보니까 100%가 아니에요. 109%가 나왔어요. 합계해보니까. 네, 다 더해보니까. 이거 어디선가 지금 뭐가 더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베네수엘라의 시스템 자체가 전자투표거든요. 그러면 전자투표예요? 네네네. 전자기표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냥 데이터 보여주면 끝이 우리나라처럼 복잡하진 않고 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 이거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전자투표다 보니까 마두로가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 그 해킹 시도가 있었다. 오히려 그쪽에서 부정선거를 찔렸어요. 찔려서 마두로가 오히려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둘이 막 트위터 X로 서로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뭐 북마케도니아에서 해킹 시도를 뭐 그 포착을 했는데 그 뒤에는 일론 머스크가
머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은 나랑 한번 싸우자. 한판 붙자. 한판 붙자. 그래가지고 마두로랑 지금 일론 머스크랑 뭐 서로 한번 그래서 어떻게 붙자는 거? 멱살잡이를 한번 네, 멱살잡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결투하는 것처럼. 네. 네. 아직 그래서 보도 사진을 보면 계속 일론 머스크가 막 그 도복 같은 거 입고 네, 맞아요. 운동하는 그런 사진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 양반도 쇼맨십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회자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딱 일종의 관종? 예, 약간 뭔가 그도 또 한 나라의 대통령과 자기를 동급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도 뭐 마두로랑 나랑 동급이야 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건 먹이를 주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을 먹이를 언론이 주다 보니 아무튼 그러면 좀 돌아가는 상황을 정리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마두로 당선 도장 꽝 이렇게 하고 시위 좀 뭐 하다가 이제 뭐 점차 이제 또 진압하고 사그라드는 혹시 이런 수순으로 간다고 전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지만 불씨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가 먹고 사는 문제 어디서 때문에. 불똥이 튀어가지고 마두로 대통령이 그 불똥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 딱 하나예요. 국민들 먹고 살게만 해줘도 지금 달라지는데 이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먹고 사는 게 그렇게까지 심하게 또 미국의 봉쇄 이런 것도 일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러니까 봉쇄에 있는 나라들 몇 나라들이 있지만 사실 베네수엘라만큼 저렇게 물건이 없고 백조를 잡아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내부의 부정부패가 또 이제 많이 있다 그 이렇게 봐야 석유를 되는 거죠. 팔았으면 돈을 받았을 거고 그 돈을 누가 썼다는 얘기잖아요. 네. 원래는 차베스 대통령은 이걸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국유화를 했는데 아니 국유화는 하고 돈은 뭐 석유 대금은 자기네들이 꿀꺽하고 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불씨를 안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방글라데시 시위를 다뤘고 네. 이번에 또 이제 베네수엘라 시위를 다루고 지구촌 곳곳이 몸살이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GB타임스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캐스터, 송현석 기자, 김영미 PD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겠습니다.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하니예가 피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어떻게 된 건지 좀 이용주 캐스터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난달 31일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기습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마스는 즉각 이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는데요. 이란 혁명 수비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하니예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테헤란을 방문하던 중 거주지를 표적으로 한 급습을 받고 살해가 됐다면서 그의 경호원 한 명도 함께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하니예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이 저항의 축 세력인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의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란과 하마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보복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Neither Confirm or Nor Deny를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에요, 하니예가? 네, 2007년부터 이제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일방적으로 통치하면서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이끌었던 인물인데 네. 10년 후에 이제 2017년이죠. 이 시나르라는 인물한테 이제 가자지구의 지도자 자리를 넘기고 본인은 카타르나 뭐 튀르키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마스의 정치 활동을 또 이끌어 왔습니다.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있을 때마다 협상을 맡아왔던 인물인데 자녀가 13명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하고 카타르나 튀르키예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마스의 최고위층 중에서도 가장 이제 돈이 많은 것으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돈을 벌었나 봤더니 가자지구를 지휘하면서 이제 가자지구에는 이집트 국경이 있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수입되는 상품들을 통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통제권을 장악을 하면서 뒷돈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축적을 했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지난 4월에 아들 3명이 이스라엘 공습을 받고
맞고 사망을 했고요. 현장에서 한이의 손자 4명도 목숨을 잃었거든요. 근데 당시 한이애가 아들들에게 순교의 영예를 준 신께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감사하다라고는 했지만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이 일이 이스라엘과의 휴전협상을 날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습을 받고 뭐 아무리 이제 한이애라고 해도 이스라엘 공습 자체를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죽은 가족이 이미 10명이나 된 상태였거든요. 인질도 1명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이애가 암살을 당했다? 그럼 이제 그렇지 않아도 서걱거렸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계에서 그나마 아주 가느다랐던 다리 하나가 이제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보는 불안감이 큰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또 전해진 소식이 군사 지도자도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마스에? 네, 맞죠. 그 하마스 군사 조직 알카삼 여단의 사령관 이 데이프의 사망을 이스라엘군이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예. 이분이 이제 가자 지구의 빌라덴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자의 빛나덴. 네, 굉장히 악명이 높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가자 전쟁이 확전이 되면서 5차 중동 전쟁까지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한이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파로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던데. 네. 그럼 이스라엘이 협상파를 제거할 이유가 뭐가 있었나? 이스라엘이 협상파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이 한이애가 어디서 사망을 했는지도 상당히 전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핵심이죠. 네, 이란의 한복판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한이애를 친 게 아니라 이란을 친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이 한이의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사망을 했지만 평상시에는 경호원들을 엄청 많이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카타르나 튀르키예에서는. 근데 이란에 갈 때는 딱 1명, 경호원 1명만 데리고 왜 갔어요. 그랬을까? 또?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란은 그렇죠. 네, 훨씬 카타르나 이런 데보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란 한복판에서 이제 터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까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게 결국은 이게 이란이 맞았다. 이란의 심장부가 뚫렸다라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란의 굴욕으로 이제 작용이 되고 그럼 이란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란 코도 삭자라고 하던데 들어보니까 이란이 물론 그러니까 여기 보복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면적인 보복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전면적인 보복을 하려면은 사실 이미 지금 격화되어 있는 중동 상황에서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름을 붓는 건데 지금이 또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이란 쪽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기회? 미국이 지금 제코가 석자니까요. 도와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뭐 다 코가 석자야 이렇게. 네. 미국만 코가 석자예요 지금.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기회가 있다면 지금이다. 아. 네. 그리고 사실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그냥 보통 일도 아니고 대통령 취임 행사에 초대된 귀빈이 자기 땅에서 이렇게 암살을 당한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너무 큰 수모라서 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한이의 살해에 복수하는 것이 이란의 의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고요. 네. 또 이번에 당선되신 이 마수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테러리스트 점령자가 자신의 비겁한 행동을 후회하도록 하겠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복수를 또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또 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란은 앞서서 지난 4월 초에 이 주시리아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등을 동원해서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김영민 PD는 분쟁 지역은 거의 다 가보셨잖아요. 네. 가자 지역 가보셨어요 혹시? 가자 지구 당연히 가봤죠. 어때요 지금 거기 상황이? 제가 가자 지구에서 한 2번 정도 고립돼 본 적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좀 그 고립된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언제 그리고 갔었어요? 광범위하고 거의 매년 갔어요. 매년? 네, 매년 가서 저희 이제 가자지구 가면 이제 하마스나 이쪽을 이제 뭐 취재를 하거나 그 옛날 그 하마스를 만드신 야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옛날에 이게 취재도 하고 했었지만 지금이 가자지구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지금이. 그 봉쇄돼 있고 또 이렇게 첨단 무기들이 공격을 하니까 옛날에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무기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무기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한이아 이 암살되고 나서 어디서 암살됐는지 그 위성 지도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어떤 지역에 자파라니아라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북부 쪽 그 마을에서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시큐리티가 가장 안전하고 잘 돼 있다는 동네이고 또 이제 나중에 암살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나서 그 이란에서 이제 그 사건 현장 그걸 보여줬는데 저희 어디가 망가졌다는 건지를 흔적이 처음에 없어요. 왜 흔적이 없어요. 이 건물 안에서 네. 거기만 진짜 뭐 외과 수술적 정밀 타격이라고 하잖아요. 핀셋. 완전히 고층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암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다. 혹은 순항 미사일이 날아왔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사일이 날아왔으면 그 건물 전체가 날아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고기만 날아간 거 보니까 드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가까이 가서 미사일을 쏜 거 아니면 뭐 옛날부터 거기에 아예 폭발물을 장치를 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이의 자신이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옮겨요. 거처를 옮기고 그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이란의 같은 경우는 그 경비원 한 명만 데리고 온 게 이제 이란을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이란 정부에서 경호원이 이렇게 우르르 데리고 오는 거를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거기서 약간 취약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마스는 이슬람 순위파고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이에요. 서로도 왼수거든요. 단 공공의 적이 이스라엘일 뿐이지. 그 한이애가 안심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암살을 했다는 게 굉장한 사실 놀라움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사건이 나기 직전에 혁명수비대 대장인 푸아드까지 그 옆에 베이루트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계속 어떤 뭐 알까심이라든지 혁명수비대 또 이런 하마스 이런 지도자들을 계속 지금 암살하고 나가고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저는 되게 겁먹을 것 같아요. 그게 이란 입장에서는?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창가에 자기 집에서 이제 잘라고 뭐 숙소에서 누워 있는데 미사일이 날아서 자기만 죽인 거예요. 자기 경호원 한 명하고 그렇게 가까이 와서 자기를 암살한다는 것이 굉장한 공포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불구대천의 원수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원수죠. 근데 이제 옛날하고 지금 좀 성향이 달라진 게 옛날에는 이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지지를 엄청 받았죠. 그래서 아이들도 자라면 하마스 대원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알카심 이 여단이 됐을 때 지원자들이 막 줄을 잇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MZ 팔레스타인 애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분노에 차서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많아서 하마스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가자가 고립된다는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오는 과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하마스가 자기네들한테 어떤 뭐 주의도 주지 않고 그런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마스를 이제 지지하지 않고 파타를 지지한단 말이에요. 파타는 온건주의거든요. 서한지구 그쪽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 자체가 하마스가 옛날에 과거에 정권을 잡았던 시절과는 지금 굉장히 다르다.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매주 반정부 시위예요. 거의 이스라엘 시민들이 이스라엘 정부를 부정하거든요. 네타냐후가 그렇게 인기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축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 축이 다르고 그다음에 권력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해무공 감정도 있지만 이게 지금 새로운 감정 격화되는 이 상황들이 재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나쁜 놈들 죽이고 다니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야 국민들에게 나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러니 반정부 시위하지 말고 날 좀 지지해달라라는. 그러니까 계속 어떤 분쟁, 긴장을 유지를 해야만 이 정권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용일 가능성도 많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서한지구에 있는 사람이나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은 결국 동족이잖아요. 아무리 정책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서한지구는 일체 지금 개입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거죠.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가 막 우리처럼 막 있고 그래야 이스라엘과 대적을 할 수가 있지. 또
뭐 이렇게 국제 정치력이 좀 뛰어나서 뭐 미국이나 어디 가서 제발 좀 살려달라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지. 사실은 파타가 옛날부터 태생적인 그 약점은 그거예요. 힘이 없다. 힘이 없다. 그런데 하마스는 그나마 미사일 같은 것도 쏜다. 군사력은 로켓도 좀 있다. 쏜다. 이걸로 어필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는 하마스가 아무리 무력을 쓴다 해도 이스라엘 무력만큼 안 되고 안 되죠. 그리고 그 결과 가자가 고립되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결과로 오기 때문에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의 일반 시민들에게 계속 외면을 당하지만 뭐 속으로는 그래도 겉으로 하마스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나마 있는 게 하마스니까. 그래서 뭐 서한 지구에 있는 사람 중에는 가제 지구에 친척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로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그러니까요. 안타까워하고 서한 지구조차도 옛날에는 그래도 거기는 굉장히 안전했는데 거기서도 이스라엘 군사 작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조차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구나. 그렇지만 파타 그 서한 지구에 있는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정권을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암살하기는 쉽지 않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하마스나 이런 쪽에 이제 악명이 높은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죽이고 또 이런 외과 수술적 타격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실력을 자랑하고 이스라엘 모사드 워낙 유명하잖아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 암살 같은 한의 암살 같은 경우도 이란에서 그것도 이란 수장은 또 이제 레바논에서 이게 다 이렇게 보여주기 식이에요.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슬람 수니파건 시아파건 우리는 한 방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아무튼 한이가 암살 당했는데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암살 이후에 이제 31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뭐 이란이 서로 책임을 좀 주장하면서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란이나 중국, 뭐 러시아, 레바논은 일단 이스라엘을 비난을 했겠죠.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암살을 자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자리에서도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전히. NCN입니까? 네, 여전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란의 요청으로 이번 회의가 열린 거고 중동 지역 테러 이제 행위와 관련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좀 큰 소리를 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좀 약간 선을 긋는 모양새예요. 미국은 이번에 이 한이의 사망과 관련해서 뭐 미국이 좀 지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완전히 일축을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그냥 독자적으로 대응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안보리 회원국이 전부 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뭐 중동 지역의 긴장이 이제 고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저번에 한번 부딪혔고 이번에 다시 또 충돌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충돌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란이 순항 미사일도 쏘고 드론도 쏘고 굉장히 많이 쐈어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쪽에서 방공망 아이언돔을 동원해서 막 이렇게 또 화려하게 이걸 막아내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정말 교묘하게 아주 타겟팅을 해서 피해가 크게 없는 지역을 쐈단 말이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러면은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티도 내고 또 국제사회의 지적도 조금 덜 받고 근데 이런 머리를 썼거든요. 아마도 충돌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면 그런 식의 방식을 쓰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크게까지 일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미국 대선이 치러진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1차 때 집권 1기 때 이스라엘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언제나 예뻐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지금도 이제 바이든이 아니죠. 해리스가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이 트럼프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자신이 당선이 되면 가자 전쟁을 바로 끝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방식은 얘기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도 끝내고. 네네. 자기는 바로 끝내고. 끝낼 수 있대요. 끝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선언하면 끝나나?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한테 얘기를 합니다. 빨리 니네 전쟁 끝내. 근데
해리스도 전쟁 끝내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리스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는 조금 달라요. 트럼프는 이스라엘 니네 이미지 생각해. 지금 국제사회에서 니네 이미지 너무 안 좋아. 니들 행동 지금 좀 멋져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만해 이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스라엘한테 더 강경하게 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계속 지금 미국에 지원함으로 인해서 미국도 덩달아 욕을 먹고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 미국이 욕먹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그 두 번째는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때 이제 당시에 트럼프는 이거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막 뒤집고 싶어 했는데 네타냐후가 혼란 가가지고 바이든한테 붙었단 말이에요. 바이든 축하해 당선 축하해 하면서 밉보였겠다. 네, 마음에 앙금이 남은 거예요. 이 트럼프의 아저씨는 또 이런 거에 굉장히 또 예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백악관에 다시 돌아가면 일종의 보복 차원에서 강제로 이 전쟁을 끝내버려요. 그러면 네타냐후는 사실 아까 이제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유일한 수단이 지금 이 전쟁인데 만약에 이 전쟁을 끝내버린다? 그럼 네타냐후도 끝. 이렇게 보복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러잖아 우리 미국 유학을 다녀오셨던 이용주 캐스터. 네네. 지금 대학가 시위는 단지 끝나버린 겁니까? 아직도 소소하게는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예. 그 몇 달 전처럼 막 그렇게 대규모의 시위는 조금 잦아든 모양새입니다. 그 반이스라엘 정서가 꽤 있나요 미국에? 네, 있죠. 지금 현재 조금 강해지고 있는 기세이고요. 그래요. 네, 이게 예전에 혹시 대선 표심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얼마 전에 그 네타냐후를 만났거든요. 예. 만난 그 자리에서 그 네타냐후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백악관에 자기가 다시 가면은 뭐 미국 대학 전역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뭐 노력을 하겠다는데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대학생을 어떻게 뭐 하겠어요? 그걸 트럼프가 뭐 하지 말라면 뭐 걔네가 그만두나요? 그런 거 아닐 텐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뭐 이 이스라엘 관련해 가지고는 이 미국 대선 후보 두 분 다 약간 좀 곤란한 처지에 지금 처해졌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네타냐후 만나서 뭐 좋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해리스도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레바논 수도 이 베이루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복 공습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뭐 테러리스트 집단인 헤즈볼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곧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뭐 이란에다가 그 암살을 또 해버렸으니까 지금 그 뒤로 굉장히 좀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양쪽 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해리스 같은 경우는 바이든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하마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줬단 말이죠. 그래서 욕을 굉장히 먹었어요. 근데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스라엘을 약간 더 많이 꾸짖습니다. 바이든보다. 예, 좀 쓴소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 가운데 미시간주가 있잖아요. 네. 미시간주에 유럽 아랍계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랍계 이런 투표층을 좀 노리기 위해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보다는 조금 더 이 가자지구의 상황을 좀 보듬어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기조를 좀 가지고 가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뭐 이스라엘 니네 자꾸 이러면 무기 안 줄 거야? 이렇게 협박은 안 하겠지만 대신에 좀 인도주의적으로 행동해 니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돼라는 쓴소리를 더 많이 내면서 이스라엘 안보도 챙기고 팔레스타인 상황도 좀 껴안겠다. 이런 기조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해리스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이쪽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팔레스타인. 왜요? 지금 이렇게 되면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이 기조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알게 되는데 계속 가자 지구를 봉쇄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해리스와 좋은 모양새를 갖추는 뭐 어떤 형태로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언제든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은 용광로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타냐후와 그 이스라엘 정부의 정권 유지용으로 팔레스타인은 아주 그러니까요. 안보 이슈로 충분한 그런 영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옆에 안 살아서 다행이다. 맨날 거기 취재 갈 때마다. 왜냐하면 이 주변을 이스라엘 주변은 다 이스라엘에게 한 번씩 다 당해요. 이 주변이. 뭐 이란 물론 이제 종교적인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레바논 같은 경우는 사실
기독교인 사람이 반인 나라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수도 베이루트까지 가서 공습을 아니 그렇죠. 남의 나라 영공에 그렇게 막 들어가서 공습해도 되는 건가? 뭐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네. 드는 거죠. 우리도 북한이 우린 막 이런 그런 거 몰고 서울 시내를 와서 공습한 건데 그래서 한국이 이스라엘 옆에 안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그러니까 일부 언론은 가자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거 아닌가요? 근데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라고 안 하고 하마스와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하마스가 먼저 무력으로 그리고 물론 이제 범죄 그렇죠. 행위인 인질을 잡아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의 명분이지 이렇게 길게 가져가기는 아니, 쉽지 그러니까 않은 지금 거죠. 가자 지역의 시민들이 도대체 무슨 죄예요? 아니 진짜 먹고 살기 그러니까 거기 안에선 정말 뭘 먹고 사는지 지금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옛날에 고립됐을 때도 아니 빵 하나 갖고 막 이렇게 나눠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문제인 게 그런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쟁이 지금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시민들이 네타냐후 반정부 시위할 때는 인질의 가족들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타냐후 네가 지금 못해서 인질도 못 구하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고립되는 거다. 인질의 가족들이 나와서 네타냐후를 막 비판하는 네. 그런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시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 거죠. 무고한 목숨이 이렇게 희생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죠. 하루라도. 그러니까 이걸 오늘 결론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